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 대표님 자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을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셔왔는데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소재 미국 부동산 전문회사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방송에 모신 이유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 1,300채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셨잖아요. 지난 네. 20년 넘게 네. 부동산 시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네. 미국의 부자들은 왜 부동산을 선택했는지 미국 부자들이 돈을 굴리는 방법 네. 한국의 부자들하고는 좀 뭐가 다른가요? 일단 마인드셋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자들의 생각은 먼저 네. 투자하고 소비하느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은 수입에서 소비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네.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네. 벌은 수입에서 수동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만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수입이 근로소득, 즉 능동소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들의 생각은 틀려요. 어, 부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차원에서 떠나 네. 돈이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러한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께서 그 유명한 네. 책을 보셨을 텐데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네. 그 많이들 보셨을 것 책은 같아요. 다들 보셨을 네.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와 세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것이 부의 비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와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문제 항상 부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네. 또 동시에 부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데 네. 미국의 부자들은 이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는 게 다른가요? 그렇죠. 일단은 미국에는요, 한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금융제도, 세금제도가 상당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그 속성 자체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할지라도 거기에 동반되는 네. 세금제도, 네. 금융제도가 다름으로써 미국 부자들은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한국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투자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시색 차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투자의 핵심 원리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네. 현금 흐름.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현금 흐름입니다. 예. 현금 흐름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임대용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네. 나머지 순이익을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하고 달리 미국은 월세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가 17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네. 한 달에 월세가 보통 180만 원 정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억을 우리가 달러로 환산해서 네.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네.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달러로 12,000달러
월세 수입이 12,000달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2,000달러니까는 네, 네. 1,400만 네. 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났네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네. 단기 보유로 해서 네.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네. 미국 자체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보유로 하면서 월세 수입이 높으니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이 수동 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세 수입도 월세 수입이지만 사실 다시 매각했을 때 네. 그 뭐 건물이라든가 혹은 아파트라든가의 시세 차익, 네, 맞습니다.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미국은 그러면 시세 차익은 그렇게 크진 않나요? 미국도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익과 네. 플러스 현금 흐름입니다. 음, 그러나 미국의 부자들은요, 네.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요, 네. 현금 흐름이 높을수록 네. 자동으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월세가 거의 국내에 비해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네. 당연히 월세 수익을 노릴 것 같긴 하네요. 미국 시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사람이 봐도. 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요, 네. 실질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수동소득을 늘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자산을 지키는데도 온 힘을 기울여서 지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지키냐면은 그렇죠.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음, 나가는 돈을 네. 나가지 않게 하면서 네. 자산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산층만 생각하더라도요. 근로소득으로 버는 수입이 상당합니다. 네. 근데 그들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의 사람들이 부자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왜냐?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런 주류 사회에서 이런 거래와 투자의 그 활동을 하면서 또 느낀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요. 네. 미국의 부동산 부자들은요. 항상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현금 보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돈의 가치는 어차피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에 대한 금 본위제를 폐지를 함으로써 더 이상 달러는 금 보유량에 묶여 있지 않게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오늘날 연준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러를 시장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온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연 2%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네. 내가 지금 화폐를 갖고 있는데 이 화폐를 10년 동안 갖고 있는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의 화폐의 가치는 2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요 절대적으로 현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플레이션에 보호를 받으면서 미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헤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현금 자산이 부동 자산에 들어감으로써 내 돈은 미래의 가치로 계속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현금을 가진 자로부터 네. 자산을 가진 자로 이전된다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요. 하나같이 돈의 해지 전략을 다 갖고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 핵심 원리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실 것 같은데 네.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비교하면은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매력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과 비교했을 때 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요. 일단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민 정책이죠. 두 번째는 금융 정책, 세 번째는 세금 제도. 이 세 가지가 한국과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민 정책은 사실 미국 각국의 사람들이 이민을 미국으로 들어옴으로써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로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동산의 시장에서 부동산 활동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 경제가 너무 틀려요. 미국에서는요, 아주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금융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부자들을 활용하는 세금 인센티브 엄청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는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또 요약을 하자면 네. 미국의 부동산은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네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규제도 좀 많고 네. 뭐 LTV라든가 DSR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규제들이 좀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는 최소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융의 상품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사실 100% 융자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부 보조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3%의 본인 자금만 있어도 실거주 네.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3%만 있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융자, 우리가 컨벤셔널 론이라 하는데요. 네. 일반 융자일 경우에도 3.5%, 최소 3.5% 자기 자본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네. 금융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어쨌든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분들도 궁금한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은 우리 국내 부동산하고 달리 어떤 입지가 좀 중요할까? 이런 게 어쨌든 핵심인데 뭐 국내로 치면 뭐 학군도 중요하고 어쨌든 서울 시내 가까운 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양한 좀 요소들이 있을 텐데 미국은 어떤 입지가 좀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음. 한국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입지 조건은요. 일단은 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뭐 중요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위치다. 그리고 뭐 타이밍, 그리고 트렌드 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큰 중요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개 주가 각각의 부동산 주기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은 이민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리고 50개 주다 보니까 모든 주마다 주법과 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왜 인구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냐 그러면은요. 인구가 어디에서 현재 빠지고 있느냐. 그리고 인구가 어디로 지금 유입이 되느냐.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유효 수요자로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같은 공급량에서 수요가 많아졌을 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네. 미국이란 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된 나라가 아니라 이민자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필터링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곳을 네. 일단은 프로젝트 개발업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상류층을 위한 고급 편의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 들어가 버리면은 점차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네. 상류층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네.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재개발되면서 다시 뜨는 지역이 되는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주기가 뭐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 번꼴로 그것도 주마다 틀리고 지역 시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입지 조건, 뭐 타이밍, 트렌드 다 중요하지만 가장 키 포인트는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네. 한국 분들께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곳이 캘리포니아, 뭐 로스앤젤레스, 네. 샌프란시스코, 네. 뭐 그런 쪽이고 그리고 뉴욕, 네. 그죠? 뭐 맨하탄, 뭐 다 생각하시잖아요. 워싱턴 DC 네. 이러한 좀 오래된 도시들 이미 많이 개발이 돼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더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가 와서 사실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코로나 전부터 2018년, 2019년부터 네. 이미 그러한 일선 도시에서 인구는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인구가 유입되는 곳, 이선 도시로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시작을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도시들로 이선 도시는 좀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신생 도시죠. 애틀란타, 달라스, 휴스턴, 어스틴, 피닉스, 라스베가스 이런 쪽이 이선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유홀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이삿짐 센터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 네. 그러면 그들이 이삿짐을 나르니까 네.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러한 사람들 어디로 유입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딱 데이터를 봤는데 네.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시카고 이런 올드 도시에서 사람이 빠지고 있어요. 인구가.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선 도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경제성 때문입니다. 내가 벌은 소득으로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함. 그런 경제성 때문에 더 이상 비싼 지역이 싫다 이거죠. 좀 더 생활비가 싸면서 좋은 삶을 영위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급변하는 세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놨지만 네. 코로나가 미국도 바꿔놨고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도 바꿔놨어요. 인구 흐름을 바꿔놨다는 거죠.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죠. 또 한몫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되면서 내가 굳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높은 집가격, 좋은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출은 이제 더 이상 싫은 거고 내가 오스틴에 살던 애틀란타에 살던 원격근무가 가능하니 보통 전략하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선 도시에서 이선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급변하는 세상이 도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흐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